새벽 5시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제방 하나만은 주황빛 불빛을 품고 있었어요. 재봉틀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가운데 58세 박선영의 손끝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목을 돌리며 중얼거렸어요. 또 밤을 샜구나. 어깨가 뻐근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랑가닥 바늘 하나로 찢어진 천을 다시 살려내는 일. 그게 바로 선영이 이 세상을 견뎌내는 방식이었거든요.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가 있었어요. 철거 설명회라는 글자를 보자 선영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선영에게 철거라는 말은 마치 심장에 박힌 가시 같았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인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70이 넘은 말순은 언제나 검정 모자를 삐뚤게 쓰고 다녔어요. 아침부터 바느질 소리가 사람 사는 집 같다고 말하는 말순에게 선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없는 집이라도 재봉틀이 돌아가면 덜 쓸쓸하다고요. 라디오에서는 노후시장 정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재개발, 보상, 이주. 이런 단어들이 귓가를 맴돌 때마다 선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남편 건모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선영은 혼자서 이 시장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겨울에 김치국물 냄새, 여름 얼음 깨는 소리, 장사 끝난 뒤에 허탈한 웃음까지. 이 모든 것이 선영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작업대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성냥갑이 하나 있었어요. 뚜껑 안쪽에는 기름 얼룩 묻은 글씨로 건모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선영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사람들은 남편을 방화범이라 불렀지만 선영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냥갑을 쥔 채 선영은 혼잣말을 했어요. 당신은 불을 낸 게 아니었다고, 누군가를 살리려다가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해가 뜨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산물 가게 김 사장이 얼음 포대를 내려놓으며 설명회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혼자 가면 말도 제대로 못한다면서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럿이면 덜 떨릴 것 같다고 대답하면서요. 거울 앞에 선 선영은 흰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입술에 립밤을 발랐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여자의 의지가 눈빛에 서려 있었어요. 괜찮다고,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시계가 8시를 가리키자 선영은 재봉틀을 멈추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주머니에는 남편의 성냥갑을 꼭 넣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는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에는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쓴 팻말이 들려 있었습니다. 말순이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무서우면 자기 손을 잡으라고 했어요. 자기도 무서우니까 반씩 나누자면서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반씩 나누면 2배로 버틸 수 있을 거라고요. 햇살이 금빛으로 길을 길게 긁었습니다. 주머니 안 성냥갑이 사각하고 작은 소리를 냈어요. 오늘은 반드시 듣고 묻고 남겨야 했습니다. 울면 안 되고 잊어서는 더 안 되었어요. 재개발 설명회장은 이미 북적였습니다. 낡은 의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상인들의 불안한 마음과 겹쳐졌어요. 단상에는 정장을 단정히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은 차갑기만 했어요. 서도윤이라는 그가 시장 정비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하라고 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보상으로는 가게 하나 제대로 못 차린다고 아우성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상은 이미 산정되었고 감정이 아니라 수치가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그를 바라보다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낯익은 눈빛이었거든요. 20살 시절 공장 기숙사에서 스치듯 본 그 아이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선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작업대 서랍을 열자 불에 그을린 천 조각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아직도 제 냄새가 배어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선영은 혼자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을 때마다 마음도 함께 찢어지는 듯 했어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은 불을 낸 게 아니었다고, 그날 누군가를 살리려다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시장이 철거되면 선영에게 남는 건 봉제 기술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상인 대표 회의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억울함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지역 유지 장기태가 여유로운 웃음을 흘렸어요. 선영에게 감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실을 보라고 했습니다. 철거 후 상가 배정을 조금 챙겨줄 수 있다면서요. 선영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불씨 같다고, 한번 잘못 튀면 걷잡을 수 없으니 문서로 달라고 했어요. 장기태의 웃음이 굳어졌습니다. 회의 후 구청 로비에서 선영은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어요. 사람이 사는 자리를 숫자로만 재지 말라고, 여기엔 세월과 눈물이 스며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입은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은 이 계획을 끝내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어요. 20살 공장 화재가 번지던 날, 선영은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문 밖으로 밀어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살았고 남편 건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도윤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대체 누구냐고, 왜 그런 눈빛을 하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영의 안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뒤섞여 시장을 더 짙은 어둠으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선영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불길 속 남편의 뒷모습과 도윤의 차가운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재봉틀은 돌아가지만 바늘은 자꾸 삐끗했고 실은 몇 번이나 엉켜 끊어졌어요. 그날 저녁 말순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야 내놓는다며 오랫동안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공책이 들어 있었어요. 선영이 뭐냐고 물으니 말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화재가 났을 때 자기가 라디오 방송실 근처에 있었다고 했어요. 우연히 그 불길 속 목소리가 녹음됐는데 겁이 나서 숨겨뒀다면서 이제 선영이 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영은 오래된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손끝이 땀에 젖어버트니 잘 눌리지 않았어요. 지직거리는 잡음 뒤로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아직 안에 남아있다고 외치는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남편 건모의 목소리였어요. 세상이 그를 방화범이라 손가락질하던 바로 그 순간 건모는 마지막까지 사람을 살리려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억울했구나. 이제라도 내가 밝혀낼게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새도록 선영은 녹취록을 옮겨 적었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조차 선영에게는 힘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겠다고 말했어요.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구청 복도에서 선영은 도윤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선영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10수년 지난 테이프로 뭘 하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선영은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불은 흔적을 남기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그 흔적이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했어요. 도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마치 오래 감춰둔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표정을 굳혔어요.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누군지, 왜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건지 곧 드러나겠죠.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작은 불빛이 켜졌어요. 무너져가는 시장과 억울하게 떠난 남편의 이름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실마리. 그것이 이제 선영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작업대에 앉은 선영은 성냥갑을 꺼내 들었어요. 뚜껑을 열자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0년간 간직해온 이 작은 증표가 이제는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수도 있었어요. 재봉틀 앞에 앉은 선영은 실을 바늘에 꿰며 생각했습니다. 찢어진 것도 꿰매면 다시 쓸 수 있듯이 망가진 진실도 올바른 실로 다시 엮어낼 수 있을 거라고요. 바늘 끝에서 반짝이는 실처럼 희망이라는 것도 아주 가느다랗지만 질기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선영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남편의 명예를 되찾고 시장 사람들의 터전을 지켜내는 일. 그 모든 것이 이제 선영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테이프와 녹취록을 제출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시장에는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연 선영은 신문 가판대에서 제목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가짜 증거로 보상을 노리는 봉제공이라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선영의 사진이 기사 옆에 흑백으로 실려 있었어요.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보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선영 씨라는 말, 가짜 녹취라는 말, 우리도 괜히 휘말리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신문을 구겨 쥐고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덩이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기태의 목소리였는데 묘하게 즐거워 보였어요. 기사를 봤냐고 하면서 진실 게임이 시작된 거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원래 큰 놈들 판이니 순진한 사람 차례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선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장기판 졸처럼 쓰지 말라고 결국 불에 타는 건 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장기태는 껄껄 웃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불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는 게 있어야 한다고 그 녹취는 결국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했어요. 언론은 돈 흘러가는 대로 움직인다면서요. 통화가 끊기자마자 선영은 시장 골목 어귀에서 붉은 페인트로 그어진 커다란 X 표시를 발견했어요. 선영의 가게 유리창에도 누군가 밤새 몰래 그려놓았더군요. 철거 대상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희미하게 떠오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사람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던 그 목소리 말이에요. 선영은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흔들리는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골목 공기는 한층 더 험악해졌어요. 몇몇 상인들은 선영의 눈을 피했고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비난을 던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더 시끄러워졌다고, 괜히 버티다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영은 그들의 눈빛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무너져도 이번에는 침묵하지 말라는, 남편의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였어요. 밤 가게에 불을 끄고 앉아 있으니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에 그어진 붉은 X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히 떠올랐어요. 마치 불길처럼 선영의 마음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선영은 주머니 속 성냥갑을 꼭 쥐었어요. 뚜껑 안쪽 건모라는 글자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도 심장이 점점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선영은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꿰매자. 아무리 찢어져도 꿰매면 다시 입을 수 있듯이 진실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선영은 작은 재봉틀 앞에서 마지막까지 시를 깨우며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거짓이 자신을 덮쳐와도 이번에는 절대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의 이름과 시장 사람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다시 열린 날 선영은 법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녹취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상대는 언론과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천천히 선영이 앞에 다가왔어요. 두 손에는 오래된 앨범 한 권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야 꺼낸다며 오랫동안 망설였다고 했어요. 20년 전 시장 창립식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를 보니 장기태가 공장주와 팔짱을 끼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선영이 사진을 들여다보니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공장주와 장기태, 그리고 그 뒤로 보험사 직원의 얼굴까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날 자기가 옆에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공장주가 보험 얘기만 하더라는 거였어요. 불이 나야 돈이 된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서 맴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날 화재가...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의도였을 수도 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선영의 남편은 그 속에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살리려 했다고 말이에요. 선영은 사진과 증언을 증거로 모아서 변호사에게 제출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비공개 조정 자리가 열렸습니다. 구청 측, 상인 대표, 개발 시행사 측이 모였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앉은 얼굴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도윤이 녹취 파일을 꺼내서 다시 재생했어요. 테이프 속에서는 불길 속에서 오가는 대화가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재고 창고부터 빼라는 소리, 문을 잠갔냐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회의실 안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도윤은 긴 침묵 끝에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자기가 알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느냐고. 20년 전 공장 앞에서 자신이 밀어낸 아이가 혹시 당신이 아니냐고 말했어요. 도윤은 눈을 크게 뜨더니 순간 몸을 굳혔어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자기였다고 말이에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는 선영의 남편이 만들어둔 통로로 나왔다고 했어요. 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건 자기 잘못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남편분을 방화범이라 불렀고 자기는 그 말을 믿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선영은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에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남편에게 목숨을 구한 아이였다고,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살아남은 게 죄처럼 느껴졌다고, 그래서 일부러 잊고 살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다면서 그날 불길 속의 진짜 영웅은 선영의 남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남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었거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선영이 억울하게도 지켜내야 했던 진실이 이제 살아남은 그 아이의 입에서 직접 밝혀진 것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선영을 바라보았어요. 20년간 홀로 견뎌온 여인의 눈빛에서 그들은 진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도윤이 스스로를 드러낸 순간 회의장은 술렁였지만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말순이 다시 선영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바느질 상자처럼 보였지만 열어보니 안에서 묵직한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시장 창고 구석에 있던 거라고 했어요. 재봉틀 서랍 밑에 묻혀 있던 건데 자기가 오랫동안 숨겨뒀다고 말했습니다. 보따리에서 꺼낸 것은 커다란 싱어 재봉틀과 함께 보관되어 있던 봉투였어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오래된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원도장이 찍힌 유언장이 들어 있었어요. 시장 유지 보수 및 운영 권한은 전적으로 박선영에게 위임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명은 시장 창립자 윤건모였어요. 선영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흐려지며 종이를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낮고 굵게 울렸어요. 20년 전에 선영의 남편과 건모 씨가 밤새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장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꿰매는 곳이라고 말이에요. 건모가 선영의 손을 보고 남긴 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무너질 위기가 닥치면 선영이라면 다시 이어붙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지금까지 선영은 겨우 봉제 기술로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지킬 법적 권한이 선영의 안에 있었다니요. 남편과 창립자가 이미 선영의 손에 모든 걸 맡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장기태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 문서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종이 한 장으로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걸 선영의 손에 둘 수는 없다고 했어요. 장기태는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곧 도윤이 가로막고 섰어요. 도윤의 눈빛은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장기태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건 정식 원도장이 찍힌 문서라고,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게 공개되면 지금까지 진행된 재개발 절차는 모두 무효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태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손에 힘줄이 붉어지며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도윤은 단단히 막아섰습니다. 선영은 손에 쥔 유언장을 바라보며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어요.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시장을 지킬 힘은 애초에 선영에게 있었구나. 다만 선영이 꺼내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 선영은 그저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과 권한은 이미 선영의 손 안에 있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선영은 처음으로 어깨를 곧게 펼 수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장기태의 분노한 숨소리와 도윤의 단호한 시선, 그리고 선영의 떨리는 손에 쥐어진 유언장. 이 모든 것이 한 점으로 모이며 운명의 순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마침내 깨달았어요. 자신이 단순히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지켜나갈 책임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장기태의 탐욕은 결국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유언장과 녹취록, 그리고 말순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장기태는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시장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그 소나기는 허망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법정 구석에서 수갑이 채워질 때 장기태는 마지막까지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이 판은 원래 큰 놈들 거라고, 선영 같은 게 뭘 지키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되찾았고 시장의 권한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선영의 안에서 잊혔던 자존심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개발은 중단되고 대신 기억 보존형 리모델링으로 방향이 바뀌었어요. 철거 대신 보수, 상인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래된 간판들은 하나하나 닦여나갔고 골목의 색채는 새로운 숨결을 얻었어요. 시장은 더 이상 사라져야 할 낡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살아 숨쉬는 공동체의 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식 발표 날 도윤이 단상에 올라서 말했습니다. 개발 이익의 일부는 상인 공익재단으로 적립하겠다고 했어요. 또 화재로 순직한 분들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사람을 이어주는 자리라는 것을 모두 기억해달라고 말했어요. 선영은 멀리서 도윤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20년 전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 도윤은 이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로 지어진 추모관에 선영이 들어섰어요. 유리 케이스 속에는 남편이 쓰던 재봉틀 바늘 하나와 그날 밤의 카세트 테이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선영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이름은 방화범이 아니라 영웅으로 남게 됐다고. 늦었지만 그래도 결국 지켜냈다고 말이에요. 뒤에서 말순이 조용히 다가와서 선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좀 쉬라고 했어요. 불은 꺼졌고 불빛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시장의 밤하늘 위로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예전처럼 촌스럽고 오래된 불빛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환했어요. 새벽 5시 선영은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좋아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바늘 끝에서 실이 천을 꿰매듯 선영의 삶도 새롭게 꿰매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가끔 시장을 찾아와서 선영의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의 상처는 이제 서로에게 치유의 실마리가 되었어요. 도윤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분의 아내분께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 줄 몰랐다고 했어요. 선영도 대답했습니다. 도윤 씨도 이제 내 남편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시장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선영의 봉제방도 단순히 옷을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꿰매는 공간이 되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선영은 남편의 존재를 더욱 가깝게 느꼈습니다.
건모는 죽어서도 선영을 지켜주고 있었고 시장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있었어요. 그 사랑이 이제는 선영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시장 골목 곳곳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선영이 직접 심은 화분들이 가게 앞을 알록달록하게 물들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좋아했을 풍경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 한 분이 선영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낡은 양복 한 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걸 좀 고쳐달라고 하면서 아버지 유품인데 입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박민수였어요. 50대 초반 혼자 사는 교사였습니다. 선영이 옷을 맡으면서 차 한 잔을 대접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박민수는 여기 시장 이야기가 신문에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다 해내셨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선영은 혼자 한 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고 말이에요. 박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옷을 가져와서 수선을 맡겼어요. 사실 그렇게 자주 고칠 옷이 있을 리 없는데도 말이에요. 선영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그분과 나누는 대화가 좋았습니다. 박민수는 선영이 정말 강한 분이라고 했어요. 자기 같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은 강한 게 아니라 집요한 거라고 대답했어요. 한 번 물면 안 놓는 성격이라고 말이에요. 박민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좋다고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가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요즘 좋은 영화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이 떠난 지 20년 다른 남자와 영화를 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레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어요. 가보자고 말했습니다. 첫 영화는 멜로였어요. 스크린 속 주인공들이 사랑을 이루는 장면에서 박민수가 선영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쉰이 넘어서도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박민수는 거의 매일 시장을 찾아왔어요. 이제는 옷수선이 핑계가 아니라 그냥 만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내년에 결혼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영의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밀려왔어요. 아직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박민수는 괜찮다고 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자기는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당신을 잊는 게 아니라고 그냥 남은 인생을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해 봄 선영은 박민수와 결혼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말순도 도윤도 다른 상인들도 모두 선영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지금 선영은 59살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북적이고 선영의 재봉틀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는 민수가 있고 마음속에는 남편 건모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던 그 목소리는 이제 선영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예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 열어주는 것, 그게 선영이 남편에게서 배운 삶의 방식입니다. 새벽 5시 선영은 오늘도 재봉틀 앞에 앉습니다. 바늘 끝에서 실이 천을 꿰매듯 인생도 그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믿으면서요.
남은 불빛 하나 서로에게 비춰주는 것. 그게 늙어간다는 일의 품격이라면 선영은 충분히 늙어보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